조선 후기 충청도 공주 근처. 그 시절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남의 집 문지방만 닳게 하며 사는 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머슴 춘식이도 그와 같은 처지였죠. 어려서 부모를 잃고 진사댁에 들어온 지 어느덧 30해. 말은 적고 성품은 순했으나 그 순함 속에 얼마나 많은 체념이 눌려 있었던지 마당에서 물을 길던 어느 날 다른 머슴들이 킥킥대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춘식아, 넌 죽어서도 머슴으로 태어날 팔자이니라 그리 체념하고 살아라. 예끼, 뭐 장가라도 갈 줄 아냐? 머슴이 무슨 장가냐? 웃음소리가 뒤따르고 춘식은 묵묵히 물동이를 들고 자리를 피할 뿐이었죠. 그저 묵묵히.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 묵은 돌덩이처럼 마음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낮 박진사가 춘식을 불렀습니다. 춘식아, 향교 잔치에 쓸 돼지 좀 잡아라. 자네 말이야, 사람 버릇보단 짐승 버릇이 맞는 듯하니 게으르지는 말고 일이나 잘하게. 사람은 못 되어도 짐승만큼은 해야지. 짐승만큼? 그 말이 어찌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오랜 세월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갔죠. 저녁 무렵 우물을 청소하던 춘식의 귀에 안채에서 이런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머슴 춘식, 늙으면 어찌하시려 하나요? 뭐 어차피 혼자 죽을 텐데 헛간 뒤에 묻어주면 되지. 무덤도 필요 없어. 머슴 무덤을 누가 찾는단 말이오. 그래도 30년을 일했는데. 머슴은 머슴이지. 어디 사람 대접받는 줄 아오. 그 말은 번개처럼 들려와 춘식의 가슴을 서늘하게 베었습니다. 아하, 이 집에서 평생 일해도 내 무덤 하나도 남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은 너무나도 조용했으나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달이 떠오르자 춘식은 다 떨어진 작은 보퉁이를 어깨에 메고 조용히 진사댁을 나섰습니다.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죽어 사라질 팔자라면 차라리 한 번쯤은 내 발로 살아보자. 내 팔자를 한 번쯤은 거슬러 보자. 그렇게 춘식은 태어나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하늘엔 눅진한 기온이 내려앉고 장터 어귀엔 비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때 허름한 점쟁이가 갑자기 춘식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뼉을 쳤습니다. 허허, 찾았구만. 이 사내로구나, 이 사내야. 자네 오늘 밤 부인 둘을 얻고 기둥서방이 될 팔자로구만. 정신이 반쯤이나 풀린 듯해 보이는 점쟁이를 보고 춘식은 놀라 대답하였습니다. 예끼 이 미친놈? 내가 평생 사람 구실도 못했구만 무슨 부인이 둘이오? 자네는 모르나. 사람은 한치 앞날을 못 보는 존재이거늘. 점쟁이는 계속 손뼉을 치며 춤을 췄고 춘식은 쯧쯧 혀를 차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춘식은 손뼉 쳐대는 미친 점쟁이를 뒤도 안 돌아보고 걸어갔습니다. 뒤통수는 자꾸만 근질거리고 가슴 한구석엔 설명하기 힘든 떨림이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예상대로 눅진한 분위기는 역시나 비를 몰고 와 이내 곧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발 디딜 때도 피할 곳도 없는 밤길. 그러던 찰나 어둠 속에서 기와지붕 하나가 번쩍 드러났습니다. 이 집 참 크기도 하구나. 하룻밤만 비 좀 피하게 해달라 할까? 그는 조심스레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등불 하나가 어둠을 밀어내며 다가오더니 단정하고 고운 얼굴의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밤중에 어찌 오셨나이까? 죄송하오. 비를 피할 데가 없어서 처마 밑에서라도 잠시 비를 피해 갈 수 없을깝죠? 그때 안쪽에서 단단한 기운을 풍기는 시어머니 허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 사내가. 시어머니는 말없이 춘식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안으로 들이라. 이분을 사랑채로 모셔라. 예상 밖의 호의에 춘식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이끈 사랑채 안에는 향기로운 초향과 부드러운 비단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편히 쉬시지요. 평생 집더미에서 뒤척이던 춘식에게 그 자리의 포근함과 따뜻한 향기는 무슨 신선의 방 같았죠. 그리하여 30년 묵은 고단함이 한꺼번에 와르르 밀려오니 춘식은 그 자리에서 털썩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기와집에서는 골아떨어진 춘식만 모르는 두 여인의 계책이 조용히 굴러가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훗날 공주 땅을 들썩이게 만든 그 야담의 시작이었죠. 사랑채의 등불은 이미 꺼졌건만 안채의 등잔불만은 한밤중까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 방 안에서 젊은 며느리 유씨와 시어머니 허씨가 아주 낮게 속삭이고 있었죠. 어머니, 그 사내 보셨습니까? 기세가 사납지 않고 눈빛이 곱고 무엇보다 말을 아끼더이다. 그래, 게다가 허튼 생각이 없어 보였지. 오늘 같은 날 하늘이 보낸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대감마님이 승하한 뒤 두 여인의 삶은 가시밭이었습니다. 장정 없는 집은 곧 허물어진 집이라 불리던 시절. 대감의 형제들은 틈만 나면 들이닥쳐 재산을 갈취하겠다 윽박질렀던 터라 두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새 기둥서방을 들일 계획을 세웠던 것이었죠. 저 사내, 우리 집을 지킬 명분으로도 손색 없다. 예, 욕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밤 비는 그쳤으나 사랑채 쪽에서 들리는 낮고 거친 숨소리에 두 여인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혹 머슴이 불편한가 봅니다. 30년 머슴살이한 몸이 비단 이불에 처음 누웠으니 그럴 법도 하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마치 서로의 마음이 동일하게 움직이듯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자꾸나. 첫 시험을 치를 때가 되었지. 젊은 며느리 유씨는 조심스레 사랑채 문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문틈으로 등잔불만 비추어 놓고 그 안을 지켜보았죠. 춘식은 깊게 잠든 채 고된 삶이 한꺼번에 풀어지듯 숨소리가 고르고 편안했습니다. 유씨는 살짝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어머니 보셨습니까? 이 어려운 날에 세상 모르고 곤히 잘 자는 사내는 욕심 없는 사내뿐입니다. 그래, 저런 이는 거짓으로 꾸미지 못한다. 두 여인의 첫 시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죠. 사람이 어떤 잠을 자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말해주기 때문이었죠. 욕심 많은 자는 불안한 잠을 자고 사악한 자는 잠결에도 주먹을 쥔다지만 춘식은 평생 처음 사람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저 아이처럼 곤히 잠들어 있었죠. 이 산에 틀림없다. 이 집을 지킬 기둥으로 삼을 만하구나. 그러면 다음은 제 차례입니까, 어머니? 그래, 내일 새벽 네가 먼저 다가가 보거라. 시험을 해보되 품위와 예를 잊지 말고. 이리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곤히 잠든 춘식이의 운명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다른 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점쟁이가 말한 부인 둘을 얻을 팔자. 그 예언의 첫 번째 조각이 그렇게 맞춰지고 있었던 것이죠. 첫 달기 울 무렵 춘식은 낯선 부드러움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사랑채 문을 두드리는 고운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평생 누구도 먼저 문을 두드려 깨운 적 없는 춘식은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춘식 어르신, 일어나 계십니까? 잠시 뵙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 부인, 지금 나갑니다요. 문을 열자 젊은 며느리 유씨는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아주 단정한 자태로 서 있었습니다. 밤새 피워둔 향내가 그녀 주변에서 은은히 맴돌았죠. 저 부인, 혹시 제가 어젯밤에 무슨 실수를? 아닙니다. 실수는커녕 어르신께서는 어린아이처럼 곤히 주무셨더이다. 이 말에 춘식의 귀끝이 붉어졌습니다. 머슴살이 30년 동안 누가 그의 잠을 지켜보거나 걱정해주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며느리는 문틈을 살피다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기습하듯 춘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잠시 동안 제 서방 노릇을 해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춘식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부인, 이리 무릎을 꿇으시면 난 아무것도 모르는 사내요. 그녀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아니, 지금 잠시만 제 서방 노릇을 해주십시오. 춘식의 눈이 퇴짜 맞은 소금기처럼 동그래졌습니다. 예? 저는 부인 얼굴도 어젯밤 처음 봤는데. 춘식이 당황하며 며느리의 가슴께와 목덜미 쪽으로 시선을 두었다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르신, 오해 마십시오. 몸을 섞는다거나 그런 부끄러운 뜻은 추호도 없사옵니다. 그러면 서방 노릇이란 게 대체? 대감 형님네가 곧 들이닥칠 것이옵니다. 남자 기둥이 없는 집이라며 이 집을 송두리째 빼앗겠지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감의 본처이신 어머님은 연로하시고 저 또한 여인일 뿐. 명분을 지키려면 새 서방이 필요하옵니다. 잠시 형식분이라도 좋으니 서방이라 부른다 한들 형님네가 돌아갈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도와주십시오. 춘식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참으로 곤란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는 남의 집 불러다 먹는 머슴일 뿐인데 제가 서방이랍시고 앉아 있어도 되는 겁니까? 집안에 사내가 없으면 시아버님 유산을 시숙들이 빼앗아갈 명분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서방을 들였다 하면 그 명분이 사라지지요. 이 말에 춘식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말은 저를 간판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요? 예, 어르신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제가 이 사람이 제 서방이오라 할 때 잠시 고개만 끄덕여 주시면 되옵니다.
춘식은 다소곳하게 앉아서 간곡히 청하는 그녀의 청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의 손등에 살짝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춘식 서방님. 순간 춘식의 귀가 번개 맞은 듯 붉어졌죠. 며느리가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은근한 위험이 흐르는 시어머니 허씨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 방 안을 휘 둘러보고는 말했습니다. 젊은이 부디 놀라지 말게. 춘식은 후다닥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예, 마마. 저 방을 더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시어머니는 그의 활처럼 휘어진 허리와 거칠지만 단정한 손을 유심히 보더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우리 집의 둘째 주인이 되어주게. 춘식은 기겁했습니다. 예? 서방의 둘째 주인이라니. 대체 이 집이 왜 이러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네를 서방이라 칭했다 하더군. 그건 형님들이 곧 온다기에 잠시 명분을. 그래, 그 명분이 바로 부족하네. 시어머니는 바람 빠진 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의 친형, 둘째 형제, 셋째 형제, 저들이 이 집을 호시탐탐 노린 지 오래일세. 그대는 며느리의 서방으로 보일 테지만 나의 자리는? 춘식은 그제서야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 마마의 자리는 비어 있겠군요. 그렇지. 여인 둘만 사는 집은 아무리 명분을 세워도 반쪽짜리라 욕할 것이야. 시어머니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를 지키고 이 집의 기둥이 되어주게. 둘째 주인이라 불러도 좋고 주인이라 불러도 흉 잡히진 않을 걸세. 춘식은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하룻밤 비 피하러 들어왔다가. 그러나 시어머니는 무겁고 단단한 눈으로 춘식을 꿰뚫어보며 덧붙였습니다. 자네가 아니면 이 집은 무너진다. 우리 부녀는 이 집 울타리를 지키고자 하늘이 보내준 사내를 기다려왔네. 부탁하네. 그 말 속엔 두려움도 결의도 그리고 오래도록 눌러온 억울함도 담겨 있었습니다. 춘식은 입맛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마가 원하신다면 하루뿐일 테니 마지못할 이유도 없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 아닌 미소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고맙네. 그날 오후 춘식은 사랑채 마루를 쓸며 오늘만 버티면 떠나야지 하고 되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루 끝에서 살벌한 먼지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어라. 대감댁 형님 일가가 왔다. 문 밖에서는 거친 말발굽 소리 그리고 비단옷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죠. 시어머니 허씨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왔구나. 저들이다. 문이 벌컥 열리며 대감의 형제 셋이 호기롭게 들어왔습니다. 첫째 형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인 둘이 지키는 집이 무슨 집이라고. 오늘부로 재산은 우리가 관리하겠다. 둘째는 들고 온 족보를 펼쳤습니다. 집에는 남자 종손이 있어야 명분이 선다. 이 집은 남자 기둥이 없으니 우리가 맡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는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며느리도 과부, 어머니도 과부 여자만 있는 집은 오래 못 간다. 그러자 허씨 부인이 당당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둥이 없다고요. 며느리도 조용히 걸어왔습니다. 어르신들께선 너무 늦으셨습니다. 형제들이 동시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때 뒤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허둥지둥 뛰어오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바로 춘식이었죠. 저는 서방입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표정은 얼빠졌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첫째 형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거렁뱅이가 내가 서방이라고. 예, 어젯밤부터 부인과 함께 함께는 아니고 잠자리는 아니고. 결국 말꼬리를 흐리며 고개를 박았지만 명분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대감의 정실 며느리가 서방을 들였다 했으니 이제 이 집 떼들 보는 저 사내예요. 방 안에 있던 하인들이 웅성댔습니다. 저 사내가 기둥서방이란 말인가? 아무리 머슴 꼴이라도 대감 며느리가 서방이라면 법도에 어긋나진 않지. 형제들은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셋째 형님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당장은 뭐라 하기 어렵겠군.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지만 그 발걸음에는 명백한 패배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춘식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춘식은 그날 밤 사랑채에서 조용히 보퉁이를 다시 싸고 있었습니다. 하루만 서달라 했으니 이제는 떠나도 되겠지.
춘식이 인사를 올릴까 하는 중에 안주인과 며느리가 춘식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를 도와주어 고맙구려. 하루는 지났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네. 양지바른 대청에 앉아 안주인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형제들은 근처에 집을 짓고 수시로 우리를 엿보고 있네. 오늘은 잠시 물러났을 뿐 자네가 이 집에서 나가는 순간 그놈들이 들이닥칠 것 같소. 며느리도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사내의 그림자라도 있어야 문지방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춘식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저는 하룻밤 비를 피하러 왔을 뿐인데. 안주인은 그 말을 잘랐습니다. 우린 자네에게 서방 노릇을 바라는 것이 아니네. 기둥서방도 아니야. 그녀는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그저 이 집의 기둥이 되어주게. 기둥은 말이 없고 욕심도 없고 그저 묵묵히 서 있기만 하면 되지. 자네 같은 사람이 아니면 이 집은 오래 버티지 못하네. 춘식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글도 모르고 예법도 모르고 이 집에 사내 노릇을 할 그릇도 못 됩니다. 그러자 안주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릇, 춘식이 기둥은 그릇이 아니네. 그저 서 있기만 하면 되지. 기둥이 비단을 두르고 서 있든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서 있든 서 있기만 하면 집은 무너지지 않네. 그 말은 30년을 머슴으로 살아온 춘식의 가슴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춘식도 박진사 댁을 뛰쳐나올 때 새 인생을 살고자 결심한 건 맞았으나 막상 나와보니 거처 하나 없는 불황자 신세. 이 집에 남는다면 편히 잘 곳은 생기겠지만 평생 남의 집 기둥만 하다가 늙고 죽을까 그 또한 두려웠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이곳에서 집 기둥만 하다가 늙고 죽을까 두렵습니다. 하루만 기둥을 서 달라 하셨으니 전 이제 길을 떠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춘식이 보퉁이를 들고 나가려는 순간 안주인이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은 그대가 떠나는 날 진짜 무너지네. 부탁이네. 하루만 더 머물면서 고민해 봐주게. 간곡한 그녀들의 청에 춘식은 보퉁이를 내려놓고 하루만 더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이튿날 해가 뜨기도 전에 대감 형제들이 종 10여 명을 데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여자 둘뿐인 집이 감히 재산을 지킨다 하더라. 기둥서방이라는 놈이 어디 있느냐? 춘식은 우물가에서 물두레를 들고 있다가 덩치 큰 둘째 형님에게 목덜미를 거칠게 잡혔습니다. 내놈, 우리 집 재산을 노리는 도둑이지? 아, 아닙니다. 저는 그저 감히 우리 집 재산을 노리다니. 춘식은 더듬거리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꽉 조여오는 소나기, 뒤로 젖혀지는 몸, 미끄러운 우물가 돌바닥. 쾅! 춘식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팔꿈치를 돌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으악, 그 자리에서 팔이 힘없이 축 떨어졌습니다. 형님이 욕설을 퍼부으며 말했습니다. 저 꼴보게 기둥서방이라더니 병든 닭보다 못하구만.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비웃을 때 그 순간 마치 범을 향해 선 것처럼 안주인이 앞으로 걸어 나오며 둘째 형님의 손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이 손 어디 두느냐? 형님이 놀라 비틀거리자 며느리도 뒤따라 나와 춘식을 부축했습니다. 춘식 도련님, 팔이 다치셨습니다. 우물과 돌에 부딪혔어요. 많이 아프셨지요? 평생 머슴놈이라고만 불려온 춘식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련님? 형님들이 황당해하며 외쳤습니다. 뭐 도련님, 저런 모습이. 안주인은 쏘아붙였습니다. 우리 집 기둥인이 도련님이라 부르는 것이요. 대감의 아내와 며느리가 세운 기둥을 남들이 뽑을 수는 없어. 형제들이 비웃었습니다. 늙은 계집이 뭘 한다고? 안주인의 목소리가 낮고 깊게 울렸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 기둥이요. 잠깐 마당에 공기가 멎었습니다. 며느리도 앞으로 나와 형제들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사내를 칼로 드러낸다면 저부터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모신 분입니다. 손끝 하나라도 더 대면 관하로 가겠습니다. 그 말에 형제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좋다, 우리가 지켜보겠다. 저놈이 기둥답지 않으면 그때는 우리가 뽑아가리라. 형제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 태물처럼 뒤로 물러났습니다. 형제들이 떠난 후 안주인과 며느리는 허겁지겁 춘식을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팔을 좀 이리 내보게나. 안주인이 약솜에 약재를 덧바르고 며느리가 조심스레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춘식은 어쩔 줄 몰라 두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저는 머슴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그러자 안주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머슴이 아니다. 우리 집을 지키는 기둥이지. 며느리는 미소하며 말을 보탰습니다.
지금은 기둥이 쓰러질 수 없으니 저희가 대신 그늘이 되어드릴 뿐입니다. 춘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욕을 먹는 데만 익숙했고 맞아도 말 못하고 다쳐도 혼자 쌈짓돈으로 약을 사야 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의 상처를 살핀다. 누군가가 그의 아픔을 신경 쓴다. 누군가가 그를 사람으로 대한다. 그것은 30년 머슴살이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을 조심스레 들여다보며 춘식은 혼잣말처럼 묻습니다. 저 같은 놈이 정말 이 집 기둥이 될 수 있나요? 안주인은 말없이 춘식의 팔을 덮어주었습니다. 기둥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서는 것이요. 서 있기만 해도 집은 무너지지 않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저희를 지켜주려고 형님들 앞에서 떨면서도 버티셨지요. 그 마음이 기둥입니다. 춘식은 그 말에 그 눈빛에 그 온기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팔이 다 나을 때까지만 여기 머물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대를 줄 수 있다면? 그날 춘식은 처음으로 이 집에 남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둥이란 화려해서가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있는 것. 공주 땅 박진사 집의 머슴 춘식이 아니라 이 집의 기둥이 되어볼까?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아주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춘식이 이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팔은 아직 다 낫지 않았지만 그는 마당을 쓸고 장작을 정리하며 기둥답게 보이려 애쓰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대감 형제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과 함께였죠. 장자 형님이 집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외쳤습니다. 여자 둘이 무슨 집을 지킨다고? 기둥서방이라는 그놈을 당장 끌어내라. 둘째 형님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안 넘어간다. 저놈이 이 집 문서를 슬쩍 한 게 틀림없어. 안주인과 며느리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둘이 나섰습니다. 문서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가문의 것. 이 집은 법적으로도 우리 몫이요. 기둥이 서 있으니 명분은 더 확실합니다. 형제들은 비웃어댔습니다. 하 기둥, 저 머슴 하나 데려다 놓고 어디 한번 기둥답게 하는지 두고 보자. 형제들은 이번에는 억지로 기둥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럴듯한 사유를 만들어 기둥서방을 쫓아내려는 속셈이었죠. 형님들이 춘식을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야, 머슴 기둥이라더니 서 있을 줄이나 아느냐? 서 있기만 해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럼 이 몽둥이로 한 대 맞아도 무너지지 않겠지? 그리고는 진짜로 몽둥이를 치켜들었습니다. 멸시와 조롱 그리고 위협. 평생 머슴으로 살아오며 익숙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 집에서는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으니까요. 춘식은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상대는 몽둥이를 든 거 아니었지만 춘식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몽둥이 제게 내리십시오. 형제들은 놀랐습니다. 뭐라고? 춘식은 묵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여자분들이 평생 기둥 없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라도 기둥이 되었으니 기둥 구실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펴고 서 있었습니다. 몽둥이가 떨어질 위치에 말이죠. 형제들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맞아보거라. 몽둥이가 춘식의 어깨를 향해 휘둘러졌습니다. 그 순간 안주인이 형제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멈추시오. 형제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오? 며느리도 달려와 춘식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멸시만 받던 머슴을 그들이 발끝으로도 보지 않던 사내를 대감의 아내와 며느리가 몸으로 막아선 것입니다. 안주인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기둥을 때리는 것은 곧 집을 부수는 짓이오. 며느리도 떨리는 목소리로 뒤따라 말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모신 분입니다. 그를 해하는 순간 이 집의 명맥을 끊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형제들은 눈을 부라리고 불만을 사기며 결국 뒤돌아 나갔습니다. 형제들이 사라진 뒤 안주인과 며느리는 춘식에게 다가와 몽둥이에 맞을 뻔한 어깨를 살폈습니다. 기둥이 상하면 우리가 어떡하느냐. 부디 무모하게 맞으려 들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니니까요. 춘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에는 그동안 누려보지 못한 주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서 있기로 한 자리 이제 쉽게 떠나지 않겠소. 그날 밤 춘식은 비단 이불 아래 누워 처음으로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둥이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로구나. 하지만 대감 형제들은 무력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엔 머리로 공격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저 머슴놈 겁은 많아도 지혜는 없어 보이더구나. 노려볼 틈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들은 마치 산짐승을 몰듯 아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함정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기와지붕 위에서 찰컥찰컥 수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안주인이 등불을 들자마자 지붕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불쑥 드러났습니다. 도둑이다. 하지만 사실은 대감 형제가 보낸 종이었습니다. 기둥서방이 도둑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죠. 그때 춘식은 본능처럼 지붕 밑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놈 내려오라. 하지만 종은 미리 짜둔 대사처럼 외쳤습니다. 이 집 기둥서방은 어디 갔느냐? 남자란 사람이 겁이 많아 숨어버렸구나. 안팎에서 형제들은 킥킥거리며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는 가운데 춘식은 조용히 사다리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며느리가 다급히 말렸습니다. 춘식 어르신, 팔도 다 낫지 않으셨는데. 안주인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둥이 부러지면 집이 무너진다네. 그러나 춘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둥은 지붕 위에도 설 줄 알아야지요. 춘식은 지붕 위에 오르자마자 그 종의 발목을 툭 하고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둑의 얼굴을 보았죠. 춘식은 형제들이 찾아올 때마다 앞줄에 서 있던 머슴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죠. 그는 종을 놓아주었고 그 모습을 지붕 아래에서 숨어 지켜보던 대감 형제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첫 시도가 실패하자 대감 형제들은 다음 날 또다시 조용히 덫을 놓았습니다. 이번엔 문서를 위조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 이장에게 줄 문서를 바꿔치기 하고는 춘식을 찾아와서 시키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 묘에 대한 문서다. 이 집의 기둥이라고 하니 이 문서를 직접 이장께 전해주면 돼요. 하지만 실은 대감댁 재산을 형제들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담긴 위조된 문서였습니다. 형제들의 속셈은 단순했습니다. 무식한 머슴이 문서를 읽을 줄 아나? 들고 가서 도장만 찍어오면 끝이야. 그러나 멈칫. 춘식은 위조된 문서를 받아 들고 한참이나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형제들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글을 읽을 줄 알긴 하느냐? 춘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글은 읽을 줄 몰라도 이 집 문서 냄새는 알아봅니다. 뭐? 춘식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진사댁에서 수백 장의 문서를 닫고 펼치고 묶어왔습니다. 이 종이는 이 집 종이가 아닙니다. 대감 형제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발을 굳게 딛고 말했습니다. 대감댁 문서는 모두 안주인의 서랍에서 꺼내는 것인데 어찌 그대들이 더 잘 안다고 하오? 안주인도 뒤따라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위조. 감히 종이까지 속이려 했단 말이오. 형제들은 결국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안주인은 춘식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종이 냄새를 안다니. 참으로 묘한 사람이네. 며느리도 감탄한 듯 말했습니다. 저희도 몰랐던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춘식은 수줍게 뒷머리를 긁었습니다. 머슴이란 게 일만 하는 줄 아십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저 걱정이 되어 그냥 가는 건 예의가 아닌 듯합니다. 이 집의 기둥으로 있겠습니다. 안주인은 눈시울이 젖었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집엔 비로소 사람다운 기둥이 생긴 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평안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대감 형제들은 위조문서 사건으로 체면을 구겨 당분간 발길을 끊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길은 여전히 대감댁 앞 기와지붕 너머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 집을 기둥 하나 세운다고 우리가 포기할 것 같으냐? 이번에 확실히 끝을 보자. 형제들의 욕심은 등잔불처럼 꺼지는 법이 없었죠. 어느 날 아침 대감 안주인이 마당을 쓸고 있을 때였습니다. 포졸 2명이 툭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 기둥서방 춘식 관하로 나오라. 안주인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부르시오? 포졸은 냉랭히 답했습니다. 대감 형제들이 고발했어. 머슴 출신이 재산을 노리고 두 여인을 속였다고. 안주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도 숨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춘식은 조용히 빗자루를 세워두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한번 가보겠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이미 대감 형제 셋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춘식을 보자마자 둘째 형님이 빈정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머슴놈이 우리 집 세주인이라더라. 오늘부로 그 허세 끝이다. 셋째 형님은 관아 사람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놈이 며느리를 꿰어내 우리 집 재산을 훔치려 했소이다. 머슴 주제에 감히 기둥서방 행세를 했으니 잡아 가두어야 합니다. 춘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머슴살이에 익숙한 굴욕과 조롱일 뿐이었으니까요. 관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내가 서방이라니? 저 얼굴에 저 몰골에? 그러나 뒤에서 누군가 고요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감 안주인이었습니다. 그 뒤에 젊은 며느리도 말없이 따랐습니다. 두 여인은 관아 한가운데로 와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람 춘식은 우리가 택한 기둥입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며느리도 굳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 노릇을 시킨 적도 없고 재산을 탐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모신 것이오. 관아 안은 물잔을 떨어뜨린 듯 쨍하고 조용해졌습니다. 춘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30년 머슴살이 동안 한 번도 내지 못한 목소리가 천천히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기둥서방이라 드린 적 없습니다. 형제들은 환희에 찬 듯 비웃었습니다. 거봐라. 무슨 놈이 이제야. 그러나 그 다음 말이 형제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나는 서방이 아니오. 다만 이 집의 기둥이 되겠다고 내가 선택했소. 관아 바닥이 흔들리는 듯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춘식은 천천히 형제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서방이 없어도 살아왔소. 재산이 없어도 품위를 지켰고 혼자여도 집을 버티었소. 그리고 관아 사람들을 향해 고개 숙였습니다. 저는 이 집의 재산을 노린 적 없고 두 부인의 은혜를 갚고자 사람으로 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스스로 고른 길입니다. 관아 사람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때 마을 원로가 나섰습니다. 이 형제들이 그동안 행패 부린 게 한둘이 아니지요. 대감 죽자마자 재산을 빼앗으려 했고 며느리를 공공하게 했으며 마을 사람들 쌀을 강제로 걷어갔습니다. 백성들이 줄줄이 나섰습니다. 맞소. 그자들 벌해야 합니다. 기둥 사람을 모함한 죄도 크지요. 관리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감 형제들에게 곤장 30대 문서 위조죄로 벌금형을 내린다. 형제들은 바닥에서 굴러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춘식은 며느리와 안주인 사이에서 어색하게 걸었습니다. 안주인이 먼저 말했습니다. 기둥이란 참 이상한 존재지요. 억지로 세우면 부러지고 마음으로 선 기둥은 100년도 갑니다. 며느리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참 멋있으셨습니다. 춘식은 얼굴이 빨개져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저는 그저 저를 처음으로 사람으로 대해준 두 분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춘식은 정식으로 그 집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서방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그러나 누구보다 든든한 존재. 두 여인에겐 남편보다 믿음직한 동반자여 집안에겐 무너질 때 받쳐주는 큰 둥근 기둥이었죠. 춘식이 대감댁에 정착한 지 어느덧 사계절이 흘렀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매화나무 가지를 쳐주고 여름이면 기와 틈새로 스며드는 빗물을 막고 가을이면 곡간을 정리하며 연공김을 말리고 겨울이면 두 부인이 추위를 타지 않도록 벽장에 장작을 가득 채웠죠. 그가 있는 곳마다 집은 무너지지 않았고 두 부인의 얼굴엔 마침내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기둥 서방도 서방도 아니라더니 그 집 기둥은 참으로 사람 같구먼. 젊은 며느리는 여전히 총명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강단이 있었으며 춘식은 말수가 적어 3년, 5년이 지나도 뭐라 할 말이 없을 만큼 고요하고 이상한 삼각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은 촛불처럼 사그라드는 인연이 아니라 등잔처럼 잔잔히 타오르는 인연이었죠. 셋은 한 집을 지키는 기와 대들보, 기둥 같았습니다. 몇 해 뒤 대감 형제 중 한 명이 심통이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집을 빼앗고자 관아에 헛소문을 냈습니다. 그 집은 음란하다. 머슴과 과부들이 한 집 살이라 한다. 관아에서 관리가 찾아왔고 두 부인은 말없이 사랑채와 안채로 각각 길을 안내했습니다. 춘식은 느릿하게 대청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집의 기둥일 뿐. 관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기둥이라. 그게 뭔 말이요? 안주인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기둥은 그저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욕심도 없고 노림수도 없고 다만 우리 둘을 버티게 하는 존재지요. 관리의 얼굴이 천천히 풀렸고 집안을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집이야말로 조용하고 바르게 사는 집이로구먼. 대감 형제의 마지막 모함도 그렇게 힘없이 꺾여버렸습니다. 대감댁의 세월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그 사이 춘식은 진짜로 기둥이 되어 마당 가축에서 창고 장부까지 한 손에 잡히면 놓치지 않는 든든한 사람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안주인을 모시며 집안을 살뜰히 돌렸고
안주인은 두 사람을 보며 어느새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늦가을 바람이 날카롭게 드는 어느 해부터 안주인은 자주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병세가 깊어지자 침소에는 향초가 하루 종일 타올랐고 마루 끝에 놓인 물동이는 손을 대는 이 없이 그대로 있었죠. 그러던 날 밤 기온이 차가워지자 안주인은 조용히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다오. 며느리는 곧장 사랑채로 달려가 춘식을 데리고 왔습니다. 춘식이 방 안에 들어서자 안주인은 희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오랜 세월을 함께한 듯한 말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어. 춘식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그런 말씀 마옵소서. 이 몸이야 그저 덕을 입고 살아온 사람일 뿐이옵니다. 안주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대가 아니었다면 이 집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을 것이요. 잠시 숨을 고른 뒤 짧은 숨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이 집엔 내가 없어도 누군가 명분을 이어야 하오. 안주인의 시선이 곁에 있던 며느리에게로 향했습니다. 내 아이와 같았던 이 아이가 홀로 서기엔 세상이 너무 잔혹하오.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안주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마지막 마음을 내보였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지켜주시겠소? 춘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안주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혼인을 하면 대감댁의 명분도 조상의 위패도 이 집의 기둥도 온전히 이어집니다. 말을 마친 뒤 안주인은 두 사람의 손을 포개어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나는 마음을 놓아도 되겠지요. 그 말은 마치 오래된 나무가 마지막 잎을 떨궈내듯 조용하고도 담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물녘 안주인은 평생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고 아무런 고통 없는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대감 형제들은 기회를 엿보며 집안을 흔들려 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아무도 없겠지? 하지만 마을 원로들과 관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기엔 혼례를 치른 주인 부부가 있어. 그 순간 형제들은 완전히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명분은 온전히 춘식과 며느리에게 넘어간 것이죠.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정한 기둥으로서 함께 살아갑시다. 춘식은 담담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이 집은 원래 부인들이 지켜온 집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잇는 사람일 뿐이요. 얼마 뒤 대감댁에 작은 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초가을 햇살이 비치는 날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춘식은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이마 위로 내려앉은 햇살을 막아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머슴이 대감댁의 주인이 되었단다. 아니야,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진짜 기둥이 된 것이지. 춘식은 끝내 큰 부자도 높은 양반도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이 남긴 말처럼 기둥은 아무 이름 없이도 집 한 채를 평생 떠받치는 법. 그렇게 춘식은 대감댁의 기둥으로 앉아 한평생을 보냈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세월이 흘러도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재산이 아니요 그 집을 지키려는 마음이라. 욕심이 기둥을 무너뜨리고 사람됨이 기둥을 세운다. 오늘도 이 오래된 야담 한 토막이 당신 마음에 작은 기둥 하나 세워주길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구독과 좋아요는 야담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